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일이 벌써 6.25 전쟁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는 까마득한 역사로 인식하는 세대가 더 많고 또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적인 역사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국토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던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그래도 꽤 많은 문화재가 보존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북한을 갈 수 있었던 시절 북한에 갔던 분들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 문화재가 없습니다. 박물관에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남북의 격차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재에서도 크게 나타나는데요. 그게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문화재를 소개, 그러니까 이제 피신시켰던 그런 어떤 내력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전쟁은 뭐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도 큰 피해를 많이 입죠. 그래서 그 이라크 전쟁 당시인가요? 그 미군들이 왜 그 이라크에 있는 그 박물관에 네네네. 들어가면서 그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하는 그 이라크의 그 박물관이 아주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그 문화재 그 애호가들이 참 슬퍼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과 별도로 문화재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움직임. 예를 들어 임진왜란 당시에 전주 사고에 있었던 조선왕조 실록을 지켰던 손옥록, 안희 같은 선비가 있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박물관에 갔을 때 있는 그 유물들이 어떻게 여기 온전하게 남아있게 되었는지 그 내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전쟁 이전에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국보급 문화재를 다 일본에 가 있다 하면서 막 그 분통을 터뜨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유출된 게 많은 거죠. 그렇죠. 이제 뭐 합법,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출된 문화재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총독부가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 뭐 부립박물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분점 같은 것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이제 문화재가 안정적으로 이제 보존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이 이제 격심해지면서 총독부 박물관 역시 약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총독부 박물관이 경복궁 안에 있었거든요. 경복궁 안에. 건춘문 들어와서 예전에 중앙천 오른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당시 총독부 박물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유물을 이제 보존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가 벌어지는데 뜻밖의 총독부가 거기를 전시 사무실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그렇겠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총독부 직원, 그 박물관에 있는 직원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박물관 쪽하고 총독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폭격의 위험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대도시거나 이제 군사시설이나 이런 게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경주, 부여로 중요 문화재들을 소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분산시키는군요. 네, 소개를 시켜서 일단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큰 피해 없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총독부에서 관리하던 유물들은 이제 보존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뭐 남한 쪽의 문화재는 그렇다 치지만 이 북한 쪽에도 뭐 문화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도 남아 있는 문화재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럼 보관을 한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북한 쪽에는 그 광복 당시에 한 곳의 문화재만 있습니다. 평양만 한 곳만 거기에 해당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성 같은 경우가 좀 아슬아슬했는데 38선 이남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 개성이 38선 이남에 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38선과 휴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성은 38선 이남, 휴전선 이북이 되는 그렇죠. 그런 도시가 되죠. 그러네. 38선은 이렇게 일자로 그어져 있었는데 휴전선은 이게 좀 바뀌어 서쪽에 있죠. 내려가 있고 서쪽에 동쪽- 내려가 있고 동쪽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성이 이제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남측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남과 북의 긴장 속에서 위험한 상황이 빠질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49년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서 국지전이 벌어지면서 포탄이 개성에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박물관 관계자들이 이거를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유물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성 시민들이 이게 뭔 얘기냐, 이걸 왜 어디로 옮기냐.
이 우리 도시의 어떤 자산인데.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이제 비밀리에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허락을 받지 않고 한밤중에 개성보다 한 8km 남쪽에 있는 봉동역이라는 곳에서 서울역을 가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걸 49년에 옮기게 되는데 결국 이 옮겼던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청자 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개성에서 네. 넘어온 유물들이거든요. 아, 그게 개성에서 온 거예요? 네. 아. 그런데 그 6.25가 터지자마자 개성이 제일 먼저 함락이 되었기 때문에 인민군에게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만약에 개성에 그 유물을 그 당시 옮기지 않았다면은 지금 우리는 상당수의 청자를 포함한 개성에서 보관하고 있던 유물들을 남쪽에서는 볼 수 없고 북쪽에 가야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제 북한이 그때 이제 공산주의니까 사실 이제 그런 문화재들이 과거의 어떤 그 전제주의나 봉건주의의 어떤 그 산물이다 이러면서 네. 또 전쟁 중간에서는 또 이렇게 파괴를 했을 수도 있는 위험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도 이제 문화재를 보호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시도를 좀 했다라는 뉴스도 본 적이 있는데요. 저 북한 역시도 사실은 그래서 6.25 전쟁이 이제 국제전의 양상을 띄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내전의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결국은 남과 북이 동일하게 문화재에 대한 시선은 같았던 거죠. 그래서 네. 보호를 하거나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지만 이거를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관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당연히 이제 박물관 쪽에서는 이미 이제 개성에서 유물을 옮겨온 적도 있으니 약간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네. 어떻게 피신을 할 건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해라. 목록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해라. 하는데 갑자기 28일 새벽에 한강 인도교가 끊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폭파시켰죠. 네. 그러니까 행정부의 최고 수뇌부하고 대통령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그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서울에 고립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6월 29일 날 북한 쪽에서 이제 김용태라는 인물이 박물관 유물을 접수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당시 서울에 있었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재의 대다수가 그냥 북한으로 넘어갈 뻔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박물관이 텅 빌 뻔한. 텅 빌 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박물관 직원분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네. 결국은 이제 이거를 지켜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던 김용태라는 인물은 박물관에 있는 1급, 2급 유물들을 먼저 포장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성북동으로 보내서 간송 전영필 선생이 보관하고 있었던 그 미술관의 문화재들도 포장을 하게 해서 이제 이거를 들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950년 6월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전쟁 중에도 참 그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어떤 고군분투가 참 어제 일처럼 그렇게 실감나게 또 느껴지는군요.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그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면 역사의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링고스타입니다. Only You. 자,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현의 프리웨이 역사 데자뷰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 오늘도 과거의 역사와 오늘의 이야기 같이 나눠보고 있습니다. 2901님께서요. 오늘도 고급 지식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최지혜님 역사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에 집착했던 걸까요? 뭐 사실 그 중국의 역사에도 보면 장개석 같은 인물이 대만으로 갈 때 중국의 국보급 문화재를 다 배에다 싣고 가잖아요. 그렇죠. 사람 한 명 더 싣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그 문화재를 그렇게 소중하게 다뤘던 것들인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문화재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얘기를 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유물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면에서 볼 때 그거는 유형이지만 거기서 만들어지는 무형의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생겨나기 때문에 문화재에 어떻게 보면은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속에서 왜 그 임금이 되려는 사람들이 옥새를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그 나라의 적통, 그러니까 그렇죠. 그 나라의 진정한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나라의 문화재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렇군요. 자, 포탄이 막 떨어집니다. 전쟁 중인데 네. 사람이 죽고 사냐 하는 이런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문화재를 이제 지키려고 하는 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 전쟁터 한복판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납득이 안 될 정도인데요. 일단은 박물관에 있는 직원분들이 어쨌든 문화재를 포장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건 안전하게 포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겹 포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에서 온 김용태라는 인물도 그걸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박물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가 박물관이 위험하니 그러니까 종묘 같은 데는 멀리서 보더라도 그게 뻔하게 보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방공호를 파자. 거기다 폭탄 떨어뜨릴 사람 없다. 그렇죠. 옛 무덤에다 누가 폭탄을 떨어뜨리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얘기들을 통해서 지연 작전을 계속하는 과정에 인천 상륙 작전이 벌어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9월 중순, 그러니까 20일째 경에는 이 경복궁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유엔군이 떨어뜨린 폭탄으로 추정했는데 6발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근정전 바로 뒤에 있는 만춘전, 사정전 이 일대에 폭탄이 떨어지는데 여기가 사실은 당시 박물관 진열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화재들이 이제 소실되게 되는데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김용태라는 인물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실은 가져가려고 했던 문화재를 가져가려고 했던 트럭마저도 전부 다 징발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빈손으로 9월 24일 떠나게 되고 북한으로. 24, 25, 26, 27일을 버티니까 28일 날 이제 국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온전하게 우리 문화재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과 간송미술관의 문화재를 이제 보존할 수 있었던 건데요. 야,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위기는 이제 또 오게 되죠. 그해 이제 11월 달에 이제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군하고 유엔군이 밀린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재를 소개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문교부 당시 이제 그 백낙준 장관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당시 또 미군 중에서 문화재에 관심이 있었던 유진 크레즈라는 인물을 통해서 유진 크네즈. 이제 기차까지 배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1951년 50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4번에 걸쳐서 국립박물관하고 그다음에 덕수궁에 보관하고 있었던 문화재들을 모두 이제 부산으로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대략 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8,880점, 9,000점 정도가 되는 그런 네. 어떤 문화재를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의외의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문화재가 뜻밖의 미국으로 갑니다. 뭐예요? 이제 부산 쪽은 괜찮은데 이제 경주 쪽 문화재가 또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게 그쪽은 아직 그 우리가 완전히 장악을 하지 못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총독부 시절에 옮겨놓은 굉장히 중요한 유물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거를 미국의 이제 샌프란시스코 은행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관료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뭔가 감흥이 생겼는지 부산에 있는 모든 한국 문화재를 하와이로 옮기려는 생각을 이제 대통령이 표현을 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네, 하와이로. 하와이로. 거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뭐 독립운동하고 중요한 장소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국내에 있던 문화재 관계자들도 경악하고 무엇보다도 미국으로 볼 때는 한국의 문화재가 모두 미국으로 온다는 거는 외국에서 볼 때 그럼 이 전쟁이 지금 어떤 전쟁이냐? 이게 무슨 정의를 수호하고 평화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한국을 속국화시키려는 거 아니냐? 그렇죠. 문화재 다 가져가고.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미국 쪽에서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전선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논의는 없었던 걸로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마터면 우리나라 문화재가 모두 한 번 정도 미국으로 갔다 올 뻔한 어떤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갔다 온다라고 합니다만 문화재 한번 가면 안 오잖아요. 거의 안 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특히 유럽 가면 특히 그런데 제가 뭐 프랑스나 영국 그 박물관들 갔을 때 느끼는 거지만 그 문화재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박물관 직원들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문화재가 한 번 외국으로 하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을 때 이제 그거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당시 이제 소실된 문화재가 한 7,100점.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이제 엄청나네. 1954년에 그 화재가 나서 궁중 유물이 이제 한 3,400점 정도가 불에 탄 게 컸고 네. 아까 이제 경복궁에 이제 폭탄이 떨어졌던 게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켜낸 문화재가 18,880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유형의 문화재들을 온전하게 그리고 많은 부분 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런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문화재가 예사롭지 남다르게 않게 느껴지실 것 보여지겠네요. 같습니다. 정말로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네.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전쟁 한복판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활약을 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뭐 잃어버린 7,000여 점이 아쉽긴 합니다만 지켜낸 18,880점. 네. 주말이 돌아오면 한 번쯤 박물관에 가셔서 네. 관람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역사 대자뷰, 오늘은 6.25 전쟁 중 문화재를 지켜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reeway.